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 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 기자단의 사전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떨어지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신규 확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어제 거리두기를 행위 활동별로 위험도를 나누어서 새로 개편하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부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3차 유행의 특성이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확진자가 유지되고 있고 감소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기간이 워낙 길었다 보니까 감소하는 추세도 상당히 길어지는 그런 이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1, 2차 유행과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간도 길고 확진자 수의 규모도 매우 큰 그런 이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감소 추세는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 그동안 여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희생을 감내하시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감소세는 계속해서 유지는 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아직까지는 안정화되기에는 조금 이런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감소세가 언제든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겨울철이라는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라는 점이 하나의 큰 요인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1, 2차 유행 때보다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2차 유행 때에 상당히 큰 규모의 확진자가 있었던 그 시기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 400명대가 유지되고 있어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방역 조치에 대한 어떤 완화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것이 상당히 장기화됨에 따라서 사회적 수용도가 저하되어서 이러한 사회적 수용성 저하로 인한 문제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해결하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일부 집합 금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치를 완화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대신 집합 금지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그 공간에서 그 시설에서 있던 방역 수칙은 엄격하게 이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문제 제기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에 좀 높은 수준 단계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로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현재 결합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개편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저희가 3차 유행의 가장 큰 특성은 집단 감염과 그다음에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집단 감염이 줄어들며 초기에는 집단 감염에 의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가 이제 중반,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집단 감염의 비중은 줄어들면서 개인 간 접촉에 대한 어떤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3차 유행의 어떤 특성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특히 거리두기라는 것은 사회적인 조치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 외에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또 수렴을 하는 그러한 절차들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3차 유행을 제대로 평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오히려 환자 수가 증가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을 하면서도 방역에 대한 효과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효적인 방안들이 무엇일까,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안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어떤 시간들이 필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위한 논의가 이제 착수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논의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해서 좀 당분간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JTBC 최승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어제 크게 늘었다가 오늘 다시 크게 줄었습니다. 어제 57명 늘었다가 오늘 89명이 줄었는데요. 이후 6일 이후 지난 6일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최근 이렇게 출렁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위중증 환자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고 급감했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 수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어제 오늘 그렇게 위중증 환자에 대한 것이 큰 차이가 급등하고 이렇게 하는 수치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최하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밤 9시 이후 운영 제한 조처를 중대본이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중대본이 판단하고 있는 이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시 이후 운영 제한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안에 따르면 노래방,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중점 관리시설은 1.5단계가 되어야 밤 9시 이후 운영 제한이 사라집니다. 1.5단계가 되려면 전국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 미만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체계안을 그대로 따라 중점 관리 시설의 9시 이후 제한이 해제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9시 운영 제한은 아마 다음번 거리두기 이번 조치가 1월 31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1월 31일 이후에 거리두기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9시 운영 제한 부분들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9시 운영 제한의 가장 큰 부분은 특정 시간이라는 부분들보다는 가급적이면 밤 시간대에는 방역에 대한 어떤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가급적이면 개인 간 접촉을 이제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9시까지는 저녁 식사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그 전까지는 대부분 다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들고 그 이후로는 2차, 3차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개인 간 어떤 접촉의 어떤 가능성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9시 운영 제한의 가장 큰 이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시간적 운영 제한이라는 부분들이 조치가 되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개편 또는 완화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좀 더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다음번 거리두기 조치에 대한 설명들이 나갈 때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널A 이현수 기자님 질입니다. 코박스 화이자 물량 관련해서 특례 수입을 검토 중이신지, 특례 수입 여부 결정을 어디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그동안 식약처 심사를 백신의 안전성을 근거로 말씀을 주셨는데 특례 수입을 할 경우 안전성은 어떻게 담보하실 계획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식약처나 질병청에 문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백신에 대한 안내는 질병청을 통해서 통일적으로 안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메시지의 일관성들을 위해서 그 내용 안내하는 통로를 일원화시켰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례 수입과 관련되어서는 이 부분은 허가 수입과 관련되는 이제 주무부처는 식약처이기 때문에 식약처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릿지경제 용은신 기자님 질입니다. 어제 장관님께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위한 예방 접종량은 파우치 소장은 항체 보유 인구의 80%, 전문가들은 50%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70%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왜 이와 같은 비율이 차이가 발생하는지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계에서 이 부분에 일치한 그러한 퍼센트는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한 집단 면역에 대한 어떤 항체 형성이 한 50% 미만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들께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만큼 코로나19 백신을 맞췄을 때 그런 어떤 예상치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파우치 소장이 80%라 한 부분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이신 건지 아니면 그 정도 더야 집단 면역. 그건 집단 면역이라는 부분들도 조금 의미가 좀 다양하게 이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완벽한 차단을 위한 어떤 집단 면역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의 어떤 집단 면역 수준일 수도 있고, 따라서 그것이 말하는 집단 면역의 수준이, 그리고 집단 면역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기준은 상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퍼센트라는 측면들은 그러한 결과로 넣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70%라고 하는 부분들은 근데 청소년은 일단 아동이나 청소년은 예방접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했을 때 한 70% 수준에서의 어떤 그 예방접종이 전체 인구의 한 70%가 실제로는 그보다는 더 많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접종을 안 하시려는 분도 물론 계실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체 인구의 한 70% 수준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거기에 따른 면역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수준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도 질병청 등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한 11일까지 우리 인구의 한 70%가 그 예방접종을 맞아서 면역이 형성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안내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준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KBS 오한솔 기자님 장애인 활동 지원 가족급여 관련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발달 장애인 대상으로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 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을 거리두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장애인 서비스과장 김일열입니다. 저희 활동지원 제도는
활동 지원 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기 때문에 가족에 의한 그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그 특성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돌봄에 좀 공백이 있고 그 돌보는 그 가족들의 부담이 크다는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까지 그러니까 1단계로 전환되는 그 단계까지는 가족에 의한 돌봄도 일시 허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이제 허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MBN 강재묵 기자님 질의입니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변화가 있을지, 또 의료진과 고위험군이 처방받는 백신의 차이가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1월 중에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대국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발표를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드리는 시간을 그렇게 가질 계획이니까 아마 1월 말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통해서 최종적인 접종 우선 대상자 그리고 구체적인 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YTN 박홍구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리두기 체계 개편 관련해서 논의에 착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견 수렴 후에 언제쯤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상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거리두기 개편이 11월 1일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그 이후로 이제 3차 유행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어떤 조정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그간에 또 방역적인 역량과 의료적 역량이 또 더 강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올해 거리두기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언제쯤 그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성급하게 그렇게 할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이제 조치들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지자체 중앙정부의 의견들을 총괄적으로 수렴을 해서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이창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서 말씀대로 특정 시간이라는 부분보다는 가급적이면 밤 시간대에 제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혹시 부분적인 시간 조정이 가능할지도 여쭙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오후 9시라는 시간 제한이 너무 엄격해서 사실상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운영시설을 10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추세가 계속 감소세를 유지한다면 31일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이전에라도 운영 제한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혹시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이제 관계자들하고 지금 관계자들의 의견도 있고 또 관계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거고 이것이 또
지자체와의 어떤 논의 이 과정들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단정적으로 뭐 이번 조치가 1월 31일까지인데 1월 31일 이전에 뭐 완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1월 30일 이후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뭐 성급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관계부처 지자체들과의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MBC 김성희 PD님입니다. 최근 학교와 코로나 확산 관련해서 한국 학교의 경우에는 감염률이 낮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 발표된 논문에 따라 3월에 학교 개학 일정이 영향을 받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게 우리가 정책의 어떤 결정이라는 것이 뭐 한두 편의 논문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물론 논문이라는 것이 과학적 근거를 관련 전문가들이 다 평가를 해서 이것이 납득할 만하고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는 이제 수준에서 이제 논문이 이제 발표되긴 하지만 논문에 따라서 뭐 어떤 정책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단지 참고는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교육부에서도 지금 현재 깊은 논의들을 좀 하고 있고, 또 새 학기에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를 하고 있어서 뭐 교육 당국과 그리고 방역 당국이 서로 협의를 하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중대본에서 보통 안내를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진행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학교 3월에 뭐 개학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3차 유행을 계속해서 감소 추세로 만드는 가장 큰 힘은 이제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 덕분입니다. 또한 상당히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방역 당국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수용을 해서 바로 해결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아직까지는 3차 유행이 안정화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의견들을 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전반적인 조치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방역적인 효과들이 감소되지 않으면서도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일상이 영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은 종교 시설에서의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는 첫 주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교회에서는 환자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공간에서, 또한 교회의 부수적인 소모임들에서 많은 환자의 어떤 발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꼭 유의를 하셔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